예, 오늘은 21장 카이스퀘어 검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면 용어들을 좀 적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조건, 컨디션, 조건, 정보, 인포메이션, 부분집합, 서브셋, 절단, 트렁케이션, 잘라내는 거죠, 일부를. 그다음에 narrow down, 뭔가 좀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쪽에 집중한다, focus on, 같은 얘기인데 이게 다 통계적인 의미에서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같은 뜻이거나 상당히 유사한 의미들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건, 특정한 조건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 우주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한정하면 되는 거죠. 조건. 정보. 용의자가 남성 청년이더라 어떤 범죄 사건에, 그럼 전체를 다 고려할 필요가 없이 여성 다 빼고 청년 아무리 여유 있게 보더라도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다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줄이는 거죠. 조건을 주는 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거나 같은 의미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을 빼는 거고, 정보에 주어진 정보라는 게 일종의 컨디셔널 스테이트 하는 거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 빼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겠습니다. 부분집합. 당연히 전체 대상이 되는 사람들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뺐으니까 서브셋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뉘앙스죠. 트렁케이션, 잘라낸다. 조건 안 맞는 사람 버리는 거죠. 정보와 부합되지 않는 집합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죠. narrow down, 전체를 다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한쪽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압축하는 거죠. narrow, 넓었던 것을 wide 넓었던 것을 좁혀가는 것이죠. narrow down, 같은 의미죠. focus on, 이거 망원경 가지고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관심 있는 대상 지역,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 정보를 만족시키는 대로 focus 하는 거죠. 같은 의미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대한 판단력이 늘어난다, 남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다, 식견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셋을 줄여나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한 통 속에 넣어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속한 우리말 속담이 있는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무슨 속담을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면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그런 상황. 얘기는 안 할게요. 각자 짐작하시고. 그게 정보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라면서 식견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면 구분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구분할 능력. 이거는 이것과 다른 것 같다. 그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정보가 부족한 것이죠. 조건이 부족한 것이죠. 수능 시험이 오지선다인가요? 사지선다인가요? 오지선다인가요? 오지선다. 정보가 없으면 5개가 똑같이 보이는 거죠. 정보가 있으면 이 둘은 아닌 것 같다. 정보가 더 많으면 셋은 아닌 것 같다. 정보가 더 많으면 넷은 아닌 것 같다. 넷과 오답 넷과 정답 하나를 구분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같은 얘기죠. 나프타 시장이 크냐, EU 시장이 크냐. 참 있을 수 없는 내셔널 조크죠.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 그건 참 억지도 그런 억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상대로. 잘못했다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게 어렵나요? 그거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이 전체죠. 전체.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전체를 보는 것이죠. 전체 내에 있는 부분 집합, 그것이 사건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B라고 하는 사건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B와 같이 일어난 사건, 이 부분, 나머지 껍데기 같은 부분, A는 일어났지만 B는 안 일어나는 부분, 즉 B라는 사건의 관점에서 A를 다시 둘로 분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의 껍데기와 오른쪽의 볼록 렌즈. 자, 이제는 누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A의 확률이 뭐냐, 뭐 내로우 다운, 포커스, 잘라내고 이럴 게 없는 거죠. 전체 중에서 A를 만족하는 것의 상대 비율, 이것이 A의 주변 확률, 주변에 있다라는 게 뭐 정보가 없다는 거죠. 2x2 테이블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전체 중에 흡연자의 비율, 이게 주변 확률이죠. 전체를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조건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압축할 수 없으니까, 포커스할 수 없으니까, 잘라낼 게 없으니까 다 고려한 것이죠. 이제 오른쪽의 표현을 보면 B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조건부 확률, probability of A given B. 중간에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의 오른쪽은 정보, 왼쪽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 이 경우에 궁금한 것은 여전히 A죠.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A. 그렇지만 일단은 정보가 없었고 구분을 못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본 것이고요. 여기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B를 만족시키지 않는 B의 컴플리먼트, 이 껍데기를 다 버린 것이죠. 트렁케이션. 이 부분 집합으로 포커스를 한 것이죠. 부분 집합으로 내로우 다운한 것이죠. B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B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표현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 중에서 A를 만족시키는 것은, B의 관점에서 볼 때 A가 만족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볼록 렌즈. 나머지는 만족이 안 되니까 이 상대적인 크기,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뭐 훨씬 편해졌잖아요. 전체에서 이걸 따지는 것 대신에 더 작은 데서 공통 부분을 재는 것이죠. 자, 이제는 T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해보세요. Time interval from birth to death. 수명. 그러면 개념상 전체 집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사람 전체. 그 전체를 불행히도 40 이하에서 생을 마감했느냐, 그 이상 그걸 초과해서 살았느냐. 그래서 이걸 사건 A, 사건 A라고 하지 말고 사건 B, B 컴플리먼트 이렇게 되겠죠. B라고 하는 사건, B의 여사건. 자, 이제는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A라고 하는 사건이 80 이상 사는 사건, 즉 수명이 80 이상이 아니라 초과, 80 초과 살 사건. 궁금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80 이상 살 확률이 얼마냐. 즉 확률 변수 T가 A라고 하는 인터벌에 포함된다는 기호 쓰나요? 알고 있는 기호인가요? 네. 그럴 확률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 확률은 조건이 안 주어져 있는 비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체에서 여기 80 이상인 것을, 80 이상은 이것을 또 서브셋이겠죠. 메저를 재면 되겠죠. 근데 이 오른쪽, 이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빗금친 부분이 B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걸로 표현하면. 그랬을 때 이러한 비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사각형 분의 이 원의 뭐 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오른쪽의 조건부 확률은 40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트렁케이트 시키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오른쪽의 사각형으로 우리가 포커스, 내로우 다운, 이 부분 집합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죠. 오른쪽을 절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80도 초과해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그 서브셋의 서브셋이죠. 이런 개념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이게 이제는 원인데, 네모인데, 오른쪽에. 그 중에서 원의 면적, 이렇게 되겠죠. 뭐, 굳이 표현할까요?
이것을 표현하면 이 부분 중에 그 안에 있는 원 이런 것이죠. 반대로 이것은 왼쪽 오른쪽 다 합친 이 사각형 중에 원 이런 거고요. 이 경우에는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훨씬 작아졌으니까 이 값이 훨씬 더 크겠죠. 뭐 그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80 이상 살 확률이 얼마냐? 사람이 태어나서 40을 넘게 살았다는 조건 하에서 80 이상 살 조건부 확률이 얼마냐? 커지겠죠. 영아 사망, 어려서 불행히 죽는 경우 다 빠지고, 청년층을 거치면서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 다 빠지고, 사고사 다 빠지고,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 차이 잘 알겠어요? 이 차이. 조건이 정보다. 네, 정보가 귀하니까 저런 조건을 알기 위해서, 내로우 다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잘라내기 위해서,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정보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한테 맡긴다. 그쪽에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주 고급 어드바이스를 한다. 고급 정보를 살려는 것이고, 컨설팅 하는 것, 리걸 서비스를 받는 것, 전문 회계 서비스를 받는 것, 고급 디자인을 받는 것, 다 아무렇게 디자인 내놓으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차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인포머티브한 디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거죠. 통계, 확률, 상식 이런 게 결합되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익사이팅하게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은 거죠. 통계를 잘 모른다.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근데 그것만 할 줄 아는데 상식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름을 부르든 아니면 엄밀한 이론이라고 이름을 부르든 그냥 상식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통계를 분석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수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T. 수명. 이게 수명이 될 수도 있고, 옐로우스톤 같으면 앞에 분출이 2분 끝나고 나서 다음번 분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T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확률 변수 T가 굉장히 많겠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성공을 뭘로 디파인하든, 내가 여자친구와 애인 관계로 발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결혼까지 걸리는 시간, 결혼하고 나서 첫 애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직장에서 해고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실업자가 다시 조합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기업들이 사이좋게 담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합이 적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아니면 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인생이나 세상사에서 타임 듀레이션, 타임 인터벌로 묘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의 수명의 경우에 타임 디스트리뷰션 대부분이 한 6, 70은 7, 80 살고 요새는 90, 그 이상까지 사는 사람도 좀 있다. 근데 어려서는 잘 안 죽는다. 실제 디스트리뷰션은 그려봐야 되겠지만 이런 데 빼쭉빼쭉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라 시대에 따라서 죽는 경우가 좀 있고, 청년층 거치면서 이제 사고사 같은 것들이 좀 많고, 근데 나이 들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근사시켰다 그래 보세요. T의 분포.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이 분포가 뭐냐? 히스토그램이죠. 근데 이 분포 하나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분포를 정말 그릴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의미냐?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수명의 분포, 수명의 디스트리뷰션, 수명의 히스토그램. 도대체 이게 뭐냐? 개념상 이게 모집단의 분포라 그러면 상자 안에 누굴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각 카드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너 몇 살까지만 살다 다시 와,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적혀 있는 숫자 그걸 하나씩 써서 다 상자에 집어넣은 것이 모집단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태어난 시점이 다 다르죠.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했던, 먹을 게 부족했던 60년대, 70년대를 겪었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면이 있고, 풍요한 후 세대는 그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서 수명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수명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대가 다르면 이게 같은 집단이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별로 다 수명이 다르다. 이것을 출생 집단 효과, birth cohort effect 이렇게 부르죠. 출생 집단 효과. 그게 다른 이질적인 집단을 한 상자에 집어넣는 게 좀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는 그냥 단순화해서 이미 수명이 안정화돼서 세대 간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자에 들어간 모집단은 개념상 뭐 오늘 시점에서 잠재적으로 그냥 병원에서 태어나는 애들 전체 이게 모집단이죠. 그러니까 T가 막 시작한 그 전체가 모집단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것은 누구는 뭐 아주 소수는 일찍 죽고 나이 들어가면 따라 사망률이 많이 죽고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오래까지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포의 의미입니다. 이 분포는 개념상 어느 한 시점에 막 태어난 아이들 전체가 모집단인 것이죠. 신문 기사, 전에 소개했던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76세다. 그때 당시에. 따라서 남성이 38까지 살았으면 인생의 반을 산 것이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6세다. 이게 남성. 그러니까 병원에서 갓 태어난 남성 전체 어린이 막 태어난 애 전체가 모집단이고 거기서 그 어린이 막 태어난 아이들의 카드에 적힌 수명을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무게중심점을 잡았더니 76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무게중심점이 76이더라. 그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고 그 스테이트먼트로부터 이 기자가 용감하게 추론한 것은 아주 용감하게 추론한 것은 76을 그냥 2로 딱 나눈 거죠. 그랬더니 38이 나오니까 인생의 38을 사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T의 기대값이 76이라는 얘기. 이걸 2로 나눴더니 38이 나왔다. 이로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미 인생의 38을 산 사람들로 포커스해서 네로우 다운해서 한정해서 이 부분 집합을 고려할 때 이 사람들의 수명의 기대값, 조건부 기대값이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계산한 무게중심. 그것으로부터 38을 뺀 거죠. 남은 인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38이다라는 용감한 추론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사의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기사의 내용은 막 태어난 남아 10,0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카드를 그냥 다 내놔봐 해서 봐가지고 그렸더니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오더라 이런 거였고 그것의 무게중심점이 76이다 이런 얘기죠. Population Distribution에 따른 Mathematical Expectation을 계산했더니 76이 나오더라. 개념상 이 분포의 무게중심점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얘기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기자가 나누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실력을 동원해서 나눠봤더니 38이 나오더라. 여기까지는 좋죠. 나누는데야 뭐 누구나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누는 데까지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용감했다는 거죠. 인생의 38년을 이미 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조건이잖아요. 정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은 이 전체가 아닌 것이죠. 이 전체에서 트렁케이션을 시켜야 되죠. 어떻게 트렁케이션을 시키느냐? 여기가 38이라고 그러면 자, 지금 똑같이 그리려고 그러니까 똑같지 않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잘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t가 38을 넘어간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쪽은 버려야 되죠. 앞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을 버린 것처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만 고려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덴시티 스케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3장에서. 덴시티 스케일. 전체 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100%. 근데 이쪽 면적만큼 잘라냈으니까 그 면적을 비례적으로다가 인플레이트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례적으로 이것이 바로 트렁케이티드 디스트리뷰션이죠. 트렁케이티드 덴시티. 그리고 실제 보면 이 디스트리뷰션, 이 덴시티 펑션을 ft라고 그러면 이것은 ft를 이 값으로 나눠주니까 이 확률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인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비례적으로. 어떻게 인플레이트 시키느냐? 전체 면적이 다시 1이 되도록 비례적으로 올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트렁케이티드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고 수학적으로 보면 뭐 저런 건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38을 살았다. 그 안에 사람들 다 그 안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이미 다 제거됐으니까 그 확률은 0. 앞으로 그럼 어디까지 살 것이냐? 원래 확률 이미지에 따라서 리얼로케이트 하는 것이죠. 전체가 다시 1이 되도록. 뭐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분포의 무게중심점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점을 찾는 것이 바로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여기서 t의 기대값이 76이었다 그러면 원래 이 전체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찾는 개념이었는데 이 분포, 밑에가 잘려나간 분포를 가지고 기대값을 취하는 것은 t의 기대값을 취하는데 t가 이미 38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기대값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값보다 크겠습니다. 76보다 당연히 크겠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 전체 꼬리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여기였는데 꼬리 잘라냈는데 무게중심이 그대로 있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사는 틀린 얘기죠. 이미 어린아이의 죽는 위험도 다 피했고 청소년기의 방황도 지나갔고 사고 위험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든 이제 40대를 바라보면서 남은 기대 여명이죠. expected residual life. 이미 산 것을 뺐으니까. 기대 여명은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8살 산 사람한테 너 이제 인생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럼 굉장히 섭섭한 얘기죠. 훨씬 더 남았죠. 그러니까 이 통계학 개념을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잘못 이해하면 본인도 잘못 생각하고 남한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보,
조건, 부분 집합, narrow down, focus on, 만족되지 않는 집합을 버리는 truncation, truncated distribution, 뭐 굳이 표현하면 truncated expected value, truncated expectation,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각자 보라 학기 초에 하나 예시했던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에 있는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가이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거기에는 트렁케이션의 아이디어와 리그레션의 아이디어가 결부되어 있죠. 그게 이제 좋은 예고, 우리가 확률도 배웠고 많은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이런 개념을 동원해서 재조명해보자 이런 얘기죠. 막상 막 배울 때는 개념 배우느라고 정신없어서 응용하는데 전체적인 픽처를 보는데 우리가 약했으니까 이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많아진 거죠. 많아졌으니까 이해 폭이 깊어졌으니까 그것들을 종합해서 그 문제를 일반 상식인의 관점에서 보자. 자, 이제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해서 이번에 여행 어디로 갈까? 그 올드 페이스풀이 장관이라는데 그거 보러 가죠.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 그래보세요. 그래서 이제 옐로우스톤을 가서 이제 들뜬 마음에 딱 도착했는데 갔더니 이제 뭐 막 솟구치고 있는 순간은 예외적일 거고 대부분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뭐 용감한 사람이 과거 통계 가지고 평균 계산했더니 76분 기다리더라. 이미 38분 지났다. 그러니까 38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엉터리죠. 기다리는 시간은 확률 변수인데 그 확률 변수는 하나의 수치로 얘기했으니까 틀렸고 인터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기대값이 76인데 둘로 나눈 것이 또 새로운 기다리는 것의 평균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틀렸죠. 그런 정보는 엉터리죠.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게 엉터리니까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뭐 이제 영어로 Thank you for your information 이러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알려줘서 굉장히 고맙긴 한데 뭐 그런 거 정보 들으려고 물어본 건 사실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내가 갔더니 앞에 분출이 2분 동안 지속됐었다라는 정보. 그 정보가 뭔가 유용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한 5분 지속됐으면 지하 물탱크가 너무나 많이 비어서 다시 채워져 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솟구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 정도의 상식은 있는 거죠. 물리학 지식이 없더라도. 근데 다행히도 2분만 지속되고 끝났다. 굿뉴스죠, 일단. 두 번째 어떤 정보를 모으겠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2분 분출된 게 언제 끝났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안 죽고. 같은 얘기죠. 그 정보가 추가로 있는 것이죠. 40분 지났다. 50분 지났다. 60분 지났다. 심지어는 70분, 80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출이 없었다. 그 상황별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그레션 아이디어와 트렁케이션 아이디어를 결합했죠. 일단은 리그레션 아이디어를 써서 내가 도대체 얼마 기다려야 되느냐. 그 디스트리뷰션, T의 디스트리뷰션, 확률 변수 T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싶은데 T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류지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류지표가 앞에서 몇 분 뿜어 올렸느냐, X라고 하는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T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봐야 앞으로의 old faithful의 행태가 과거 old faithful이 보여준 행태와 유사할 것이라는 일종의 time series stationarity assumption 하에서, 즉 역사는 반복된다는 통계적으로 가정하에서
과거 old faithful이 보여준 x와 t의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예측하고 싶은 기대 시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time series stationarity assumption이라는 게 괜찮은 어썸션이냐? 첫 번째 근사는 그렇다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faithful이라고 붙었겠어요? old faithful, 옛날부터 아주 충성스럽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time series stationarity assumption은 괜찮은 어썸션인 것 같다. 뭐 모든 게 다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죠. 가정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가정을 포함한 모든 모델이라는 게 all models are wrong, period. Some are useful. 유용하면 약간의 무리를 하더라도 한번 진돈을 나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stationary assumption을 가정했죠. 그러니까 과거 분출 지속 기간과 그 다음번 기다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과거 데이터를 봤죠. 그래서 2차원 스페이스에 과거 데이터를 플라팅해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포도. 산포도상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보다 많은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선을 긋는 방법, 리그레션 라인을 피팅하는 방법. 그럼 이 리그레션 라인이 뭐냐? 이 리그레션 라인의 의미는 기다리는 시간의 대표값, 마치 expected value 같은 것이죠. 중심, 대표적으로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2차원을 요약한 것이니까 하나의 1차원 직선이 됐던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의 대표적인 값들로 이루어진 펑션을 우리가 구한 것이죠. 펑션은 들어가면 나오는 게 펑션이죠. 들어갔을 때 유니크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펑션이죠. 그러니까 수평선은 펑션이죠. 수직선은 펑션이 아니죠. x값이 들어갔을 때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펑션이 원투원 매핑일 필요는 없죠. 들어가는 걸 어디로 들어가든 하여튼 넌 무조건 일리 나가라. 그러면 펑션인 것이죠. 리니어 펑션이죠.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 거리만큼 나오는 거리가 비례적으로 변하는 펑션. 그래서 그 펑션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실제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앞에 분출 지속 시간 말고도 다른 요인도 그 다음 분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앞에 분출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를 쓰긴 했지만 그 정보가 다는 아니죠. 충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유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uncertainty가 추가로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게 일종의 within group variation의 개념이죠. 과거에 앞에 분출이 2분 지속된 그러한 부분 집합, 그러한 서브셋,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데이터들을 다 트렁케이트, 잘라버렸다 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책에서 소개한 세로띠의 개념이죠. 세로띠, vertical streak. 세로띠가 뭐에 의해서 정의돼요? x값에 의해서 정의되잖아요. x가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정확하게 2라는 게 통계학 처리하면서 정확한 2라는 게 어디 있어요? 컴퓨터로 표현하는 모든 숫자가 다 디스크리트한 어프락시메이션인 거죠.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프락시메이트 할 것이냐. 즉 2분 근처 엡실론 네이버훗을 어디까지 잡아주느냐 이런 문제지 정확한 2분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죠. 그러니까 2분 근처 그게 이제 세로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캐터 플러스상에서 다른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데이터는 다 트렁케이트 시키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오늘 배운 개념. 다 트렁케이트 시키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자료에만 narrow down, focus on.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는 2변수 분석이 아니라 1변수 분석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포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y값의 분포가 있잖아요. 과거에 똑같이 앞에서 2분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걸리는 시간은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세로띠 내에서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렸고 어떤 때는 덜 기다렸고 within group variation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 베리에이션이 자연현상이니까 자연현상은 옛날에 알모라는 교수님이 대학 다닐 때
정규분포에서 잘 근사된다고 하셨던 것 같더라. 뭐 그래서 정규분포로 한번 근사시켜보자 이런 거죠. 정규분포로 꼭 된다는 보장이 아니었어요. 용감하게 한번 가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로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또 없으니까 뭐 다른 모델 쓰기도 어렵고.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거죠. 이 새로 뜬 A의 분포를. 그럼 정규분포는 딱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중심이 어디냐?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근데 중심, 우리는 리그레션 펑션을 구했잖아요. 거기다가 x equals to x 값이 2라는 것을 대입하면 그 리그레션 펑션이 바로 이 스트립과 버티컬 스트립과 만나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새로운 중심이죠.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데이터 하나는 스캐터 플롯 상에서 이 리그레션 라인 상의 높이로부터 수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 RMSE 개념 아니에요? 우리는 RMSE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로띠 내에서 이 분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평균도 알고 있고 거기서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용감하게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1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이 분포에 따르면 앞에서 2분 분출한 그 분출이 막 끝난 마치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모으는 것처럼 2분 분출이 막 끝난 그 시점에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 다음번 얼마까지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다 통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갔을 때 그 통 속에서 이미 40분이 지났다 그러면 40분 이하로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다 버리는 거죠. 트렁케이션. 이 분포에서 40분 밑에는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만 올리는 거죠. 비례적으로. 전체가 1이 되도록. 올리면 그것이 앞에서 분출이 2분 동안 있었고 지금 40분이 지나도록 새로운 분출이 없었다는 정보하에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미지죠. 그럼 내가 평균 얼마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미지에 따라서 기대값을, 무게중심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보여준 것처럼 95% 신뢰 구간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전체 면적이 95%가 되도록 어디까지 잡으면 되느냐. 50분 기다렸다. 트렁케이션 정도가 더 심해지죠. 60분 기다렸다. 70분 기다렸다. 심지어는 80분까지 기다렸는데도 아직 분출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도 트렁케이션이 많이 돼서 앞으로 한 3, 4분 내에 분출이 일어날 것으로 95%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됐던 것이죠. 이 간단한 문제에도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 통계 개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고 났더니 지금 현재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 체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몇 명 팀 짜가지고 가서 뭐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 홍보 담당 좀 만납시다. 만날 일이 있습니다. 설득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신 회사에서 기술 좀 서포트해서 팀 오브 코리아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전 세계 환경을 좋아하고 관광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한번 기부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액티브하게 살면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지식 체계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기업도 좋고 뭐 우리가 또 그런 서비스를 하면 뭐 나쁠 것도 없는 거죠. 돈 얼마 들어갈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한 걸로 이해를 하고 기말고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21장 카이스퀘어 검정. 카이스퀘어 검정이 20세기 10대 발명 안에 꼽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20세기 학문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카이스퀘어. 스퀘어, 뭔가 제곱이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왜 카이냐? 그건 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카인지. 아니면 뭐 카이보다 편한 그리스 문자를 이미 다른 수학적 목적을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카이가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스퀘어, 제곱. 제곱이라는 것은 뭔가를 제곱한 것이죠. 그럼 왜 제곱을 하느냐?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주사위를 가지고 이제 도박사가 이제 사업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으로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던져서 뭐 어느 눈이 나오면 돈을 어떻게 나눠 갖자. 뭐 이런 게 다 파생금융 상품이죠. 불확실성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에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에 쓰여진 금융 거래 이것이 파생 상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 거래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확률 변수로 디파인하면 그 확률 변수가 분포가 있겠죠. 어떤 때는 나한테 유리하고 어떤 때는 불리하고 평균적으로 어떻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고 내가 99% 이상 확신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손해보는 데까지 감안해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다 이런 간단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박사와 파생금융 상품 거래를 한 고객이 나중에 이제 돈을 잃고 나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저 도박사가 저 주사위를 균등한 각 면이 나타날 확률이 6분의 1이 아닌 어떤 사기성 주사위를 썼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즉 그 금융상품에 사기가 내포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전 세계 언론이 주사위가 균형이 잡혔는지 안 맞는지 지가 보면 됐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뒤늦게 돈 잃고 소송 제기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모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박사가 정말 미묘하게 주사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사위가 균형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도박사 자신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적 정보를 거래 카운터파티인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사가 정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각자의 생각과 그다음에 정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계학자가 의뢰받은 것은 정말 도박사가 사용한 주사위가 균형이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뭘 통계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는 여러분이 의뢰를 받았다고 보세요. 나머지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컨설팅을 할 거고 주사위 가져와서 이걸 실험을 통해서 이 주사위가 과연 균형이 안 잡혔다고 볼 통계적인 에비던스가 있느냐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의뢰가 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이렇게 컨설팅 피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주사위를 60번만 랜덤하게 던져본 거죠. 60번. 그랬더니 이제 주사위가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숫자가 나왔어요. 눈금이. 4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래서 뭐 숫자가 60개 그렇게 몰려 있으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 이것들을 프리퀀시 테이블 형태로 정리한 것이죠. 가능한 값 첫 번째 컬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눈금이 가능하냐. 1부터 6까지가 가능하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가까이 값이 몇 번씩 관측이 됐느냐. 왼쪽에 박스를 열심히 보면 1이 몇 번 관측됐느냐. 4번. 2가 6번. 3이 17번. 4가 16번. 그래서 총 60번을 던진 결과가 분포되어 있고 세 번째 컬럼에는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도박사한테 너 사기성 주사위 썼지? 그럼 도박사는 뭐 썼든 안 썼든 베스트 리스판스는 아닙니다가 베스트 리스판스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베스트 리스판스를 하겠죠.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 뭐 이거 재미없는 얘기니까 좋다. 네가 사기를 안 쳤다고 치자 하고 이제 모순법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바는 60번을 던졌을 때 1도 10번, 2도 10번. 그래서 가까이 눈금이 10번씩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세 번째 컬럼이죠. 그래서 이론. 네 말이 맞다면 귀무가스라에서 예상하는 값 세 번째 컬럼. 실제 내가 대표성 있게 관측한 값 두 번째 컬럼.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도박사 골탕 먹이려고 그냥 일부러 꽉 주사위를 잡고 이렇게 땅에다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과정 자체가 마치 랜덤 샘플인 것 같은 것이죠. 균형 잡혔더라도 뭐 실제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다 똑같이 10번씩 나올 리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두 번째 컬럼에서 관측된 그 실제 데이터의 그 데이터로 이루어진 벡터죠. 벡터가
우리가 이론화에서 예상하는 세 번째 벡터, 뭐 벡터와 벡터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벡터냐, 오차 범위 밖에 뭐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은 것이죠. 스케일러, 숫자 하나와 또 다른 스케일러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해왔단 말이에요. t 통계량, z 통계량을 통해서 이론이 주장하는 숫자가 단 하나, 스케일러 벡터 차이 여러분 아는 거죠? 또 데이터가 주어지는 하나의 숫자, 스케일러, 그 갭, 그것을 데이터에 있는 표준오차로 나누는 방식으로 거리를 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 이론도 스케일러가 아니라 하나의 벡터, 스케일러들이 막 합쳐 있는 벡터고, 데이터도 벡터죠. 그럼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게 바로 카이 스퀘어, 제곱을 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제곱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4와 10의 차이는 마이너스 6이죠. 17과 10의 차이는 플러스 7이죠. 차이들을 단순 합산하면 0이 되겠죠. 이쪽도 합이 60, 이쪽도 합이 60이니까 각 도수별로다가, 각 눈금별로다가 차이를, 벡터의 거리를 재겠다고 그냥 합산하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링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카이 스퀘어, 제곱을 하자.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이 경우에는 이제 기대 도수가 다 10이니까 그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 카테고리는 내가 1000을 기대를 했고 다른 쪽 카테고리에는 내가 10을 기대를 했다고 그러보세요. 근데 1000을 기대했는데 1001이 나왔어요. 10을 기대했는데 9가 나왔어요. 그럼 둘 다 1의 차이가 났는데, 이걸 상대적으로 보면 1000을 기대했는데 1001이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거죠. 10을 기대했는데 9가 나왔다.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차이를 제곱을 하자. 이게 카이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카이 스퀘어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 보여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과 데이터의 차이, 그게 분자죠.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 이걸 합쳐야 되니까 그냥 합치면 안 되니까 제곱을 해서 합쳤다.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근데 뭘로 나눠졌냐면 기대도수로 나눠주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기대도수가 다 10이니까 사실은 뭐 모든 차이를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셈인데, 앞서 든 예처럼 1000을 기대했을 때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차이의 제곱과 10을 기대했을 때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차이의 제곱을 차별화하는 것이죠. 분모를 기대도수로 나눈다는 것은 1000을 기대했을 때 1001이 나왔다. 그것은 이 거리를 잴 때 1의 제곱이 1000으로 나눠지는 만큼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반영이 되는 것이고, 10을 기대했을 때 1만큼 차이가 났다는 것은 1의 제곱을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반적인 차이를 잰 종합적인 거리의 개념, 이것이 바로 카이 스퀘어 디스턴스입니다.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의미 있게 디파인해서 합산한 것이죠. 그게 카이 스퀘어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이 값이 크면 문제가 있다. 관측된 벡터가 기대한 벡터가 다르다. 즉 도박사가 균형이 잡힌 주사위를 던졌으면 내가 세 번째 컬럼의 벡터의 수치 배열을 기대하는데 실제 관측된 걸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도박사를 주사위에 균형 문제가 있다, 균형이 안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14.2가 과연 크냐 작으냐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책 뒤에 부록에 있는 자유도 5의 카이스퀘어 분포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도 5의 카이스퀘어 분포표. 자유도가 왜 5냐? 6개가 더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가 더해졌지만 사실은 5개가 제곱해서 더해진 것과 같다. 왜 그러느냐? 차이들을 다 더하면 0이니까 5개 차이만 알면 된다 이런 거죠. 자유도. 자유도 그것은 뭐 어렴풋하게나마 옛날에 배운 자유도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자유도가 하나 줄어든다. 이거는 이해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현재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게 뭐냐? 뭐 그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책 뒤에 그냥 테크니컬하게 sup혀보는 방법만 어떻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강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면 이게 어떤 이미지가 될지 어떤 모형을 써서 계산해낸 분포가 카이스퀘어 분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사하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건 수학자의 얘기고 우리가 지금 그런 수학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책 뒤에 수표 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썩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수표를 만들어내면 되죠. 아니 수표 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만드느냐? Number of replication, R의 개념. 10,000번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10,000명 각자한테 상자를 주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들어있는 상자. 그래서 각자 무작위로 잘 섞어서 빼내고 집어넣고 복원 추출. 왜 복원 추출하겠어요? 주사위 던지면 같은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복원 추출이죠. 6분의 1씩, 즉 균형 잡힌 주사위에 대응하는 균형 잡힌 상자. 거기서 복원 추출로 60장을 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장을 꺼낸 결과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요. 그럼 두 번째 컬럼이 형성이 되겠죠. frequency 테이블. 그것과 세 번째 컬럼 기대한 도수 10들로 이루어진 벡터. 이 거리를 이 카이스퀘어 통계량 방식으로 재는 거죠. 그럼 60번 뽑으면 카이스퀘어 값이 하나 나오죠. 이 카이스퀘어 값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어요? 귀무가설하에서 나왔죠. 균형이 잡혔다는 전자에서 나온 값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균형 잡힌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무작위로 뽑는다는 것은 각각의 숫자가 뽑힐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균형 잡힌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박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귀무가설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거죠.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카이스퀘어 값이 이렇게 한번 나와 본 것이죠. 한 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10,000명을 대기시켜놨다 이거죠. 10,000명을. 10,000명 각자가 이 상자를 가지고 굉장히 따분한 일이긴 하지만 60번씩 꺼내고 기록하고 복원시키고 꺼내고 기록하고 복원시키고 60번을 해서 60개의 자료로 이루어진 데이터 한 세트를 프리퀀시 테이블로 정리를 하고 기대한 도수와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카이스퀘어 방식으로 잰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학생도 균형 잡힌 동전을 던졌을 때 카이스퀘어로 잰 전반적인 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10,000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면 되죠. 10,000개를 가지고 그린 히스토그램 이것이 바로 널 디스트리뷰션이죠.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죠. 네 말이 맞다면 균형 잡힌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이론과 데이터의 거리는 이 정도 이미지로 나와야 된다. 그게 한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이 아니니까. 통계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균형 잡힌 동전을 던졌다 할지라도 1, 2, 3, 4, 5, 6이 10번씩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균형 잡힌 동전을 던지면 거기에 어떤 전반적인 패턴이 있는 거죠. 이 그림. 그 패턴이 그림으로 잡힌 것이죠. null distribution 또는 reference distribution.
준거 집단이죠. 사회학에서 배우는 개념. 준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비슷한 레퍼런스 그룹을 잡는 것이죠. 고3 학생을 둔, 수험생을 둔 엄마가 레퍼런스 그룹으로 항상 공부 잘하는 아들만 잡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불평하는 만화도 우리가 봤는데요.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부모가 안 볼 때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치자. 그럼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을 레퍼런스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균형이 잡힌 주사위를 던졌다고 치자. 그럼 균형이 잡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카이스퀘어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레퍼런스 그룹이죠. 레퍼런스 커브 또는 널 커브, 귀무가스라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 이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수치가 아니라. 어떤 때는 카이스퀘어 값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 번 냈을 때 이런 이미지로 나오더라.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양쪽을 볼 필요는 없죠. 한쪽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큰 게 나쁜 거지 작은 건 뭐 굳이 도박사를 비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경우엔. 그러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론과 벗어났든 플러스로 벗어났든 다 제곱하니까 오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 유의 수준에서 검정한다. 그러면 이 분포에서 전체 면적이 1이 되도록 덴시티 스케일로 다 그렸으니까 오른쪽 면적이 5%가 되는 그 경계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14.2가 그 경계점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이런 거리가 내가 10,000번을 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큰 값으로 나올 가능성은 5%도 안 된다. 기적이다. 그래서 5% 유의 수준에서 검정의 크기를 5%로 설정했을 때 네 말이 틀렸다고 하겠다. 주사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히스토그램으로 하는 게 복잡하다. 같은 얘기가 10,000개의 카이스퀘어 값을 인크리징 오더로다가 소팅을 하면 되겠죠. 증가하는 순으로. 그럼 제일 작은 거 이쪽에 있을 거고 10,000개가 쫙 순서대로 있겠죠. 그 중에 10,000개 중에 5%는 몇 개예요? 500개인가요? 네. 500개, 500번째로 큰 값. 그게 경계점이죠. 내 균형 잡힌 주사위를 던지면 60번 던져서 카이스퀘어 거리를 이런 식으로 재면 10,000중 9,500은 즉 10중 90, 그게 95% 컨피던스죠. 10,000중 1,500은 거리가 이 값보다 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4.2가 그 경계점보다 크면 어째 이럴 수가. 균형 잡힌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거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이 어떻게 이렇게 카이스퀘어로다가 거리를 재서 비교했을 때 괴리가 생기겠느냐. 이론과 데이터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론, 균형 잡힌 주사위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 하이퍼시스, 그걸 리젝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14.2가 이 경계보다 안쪽에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가설 검정 책의 논리 알겠어요? 표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 이것은 뭐 당연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 표를 외우라고 하는 잘못된 출제자는 없을 거고 보면 되는 거죠. 논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논리만 알면 인류가 멸망해서 그런 표까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논리만 알면. 중요한 게 논리 체계죠.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두 개의 카이스퀘어 분포를 예시한 거예요. 자유도 5의 카이스퀘어 분포. 카이 제곱했으니까 음수 쪽은 확률이 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만 있고 자유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값이 좀 커지니까 여기 점선이 실선에 비해서 좀 더 큰 쪽에 확률을 더 많이 배분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도, 카이스퀘어 동계량 계산에 사용된 항의 개수, 지금 6개, 눈금에 대해서 했으니까 6 빼기 1, 6개가 더해졌지만 사실은 5개가 더해진 것과 같다. 6개 제곱들 중에 자유로운 제곱은 5개다. 뭐 이런 의미죠.
자유도가 5다. 자, 표를 보는 방법은 이거겠습니다. 자유도 5의 카이스퀘어 분포하에서 오른쪽 면적이 5%일 때의 경계점이 11.07, 1%일 때의 경계점이 15.09. 우리는 14.2가 관측된 값이니까 5% 유의 수준에서 가설을 검증한다 그러면 rejec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 밸류가 1%와 5% 사이에 있겠죠. 뭐 수표로 만들었으니까 정확하게 값은 모르지만 요새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값도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표만 보더라도 p 값이 1%와 5%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5% 정도 유의 수준에서 검증한다 그러면 reject, 1%가 된다면 reject 아직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제는 카이스퀘어 검정과 앞에서 본 T 검정, G 검정이 어떻게 다르냐. 다시 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이 표를 보고 주사위 눈 3을 선택했다고 그러세요. 3. 딱 표를 보고 나서 그거는 저 차이가 7이 났죠. 주사위는 3을 가지고 T 검정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죠. 관측된 값 17, 기대하는 값 10, 따라서 이론과 데이터의 차이 7, 분모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 자, 3의 관점에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60번 시행을 해서 3이 나왔으면 성공, 나머지면 실패라고 한 성공의 횟수죠. 60번 독립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17이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확률 변수는 시행의 횟수가 60이고 성공 확률이 도박사의 말이 맞다면 6분의 1인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죠. 따라서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불확실성은 루트 p 곱하기 1 p, 루트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그게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불확실성이고 그것을 굳이 뭐 근사시키면 0.5로 근사시키면 이제 실제 값보다 좀 커지게 근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 시행한 것이 아니라 60번 시행한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불확실성이 루트 60배가 되겠죠. 루트 60이 얼마 정도 되나요? 88이 64, 8 정도. 그리고 아까 루트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하면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t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이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박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억울하다 이러겠죠. 왜 하필 3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3은 차이가 최대화된 저건데 3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눈금 6을 가지고 좀 검증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3, 4 이것은 차이가 극대화되어 있는 눈금이고 5나 6, 뭐 2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왜 그런 눈금은 안 쓰고 왜 3, 4를 가지고 써서 나를 생사람 잡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도박사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눈금 하나에 포커스해서 T 검증을 하면 그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전반적인 거리를 재는 것이 카이스퀘어 검증 통계량이죠. 옆에서 또 다른 도박사는 아직 금융상품이 분화가 안 돼서 동전 가지고 파생금융상품을 만든 도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앞이 나오느냐 뒤가 나느냐에 따라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임. 그 도박사도 제소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카테고리가 두 개죠. 앞 아니면 뒤, 0 아니면 1. 그때는 카테고리가 두 개니까 여전히 카이스퀘어 검증 통계량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유도는 몇이겠어요? 자유도 1, 2 빼기 1. 자유도가 1이 되면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Z 통계량 또는 T 통계량의 제곱과 같아요. 왜 같은지는 책에 증명을 해놨습니다. 부록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도가 1이면 어차피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테스트한 게. 그러니까 0의 눈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든 1의 눈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든 그 두 개의 테스트가 정확하게 값이 같겠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죠. 말 그대로 동전 가지고 해서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앞이 아니면 뒤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도가 1이 되는 거예요. 앞을 보든 뒤를 보든 사실은 똑같은 걸 보는 거다. 그게 영어의 우리말인가요? 원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런 얘기죠. 앞을 보면 뒤를 아는 거고 뒤를 보면 앞을 아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자유도가 1인 이유예요. 그때는 자유도가 1, 어차피 비교하는 게 하나니까 제곱에서 거리를 전반적으로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미 했던 T 검정, G 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카테고리가 3 또는 그 이상이면 자유도가 2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비교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2개란 말이에요. 2개 또는 그 이상.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를 단순합산하면 안 되니까 제곱, 그래서 제곱이 등장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카이스퀘어 검정, 20세기의 대단한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거의 이번 학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말에 정신 바짝 차려서 통계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야 마지막에 유쾌하게 통계학을 마칠 수 있으니까요.